전라남도 끝자락 산과 들이 맞닿은 작은 마을에 지은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상도 씨 집을 모범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정장 차림으로 당당했고,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이옥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했습니다. 한상도 씨네 딸 지은이가 참 얌전하고 예쁘게 자랐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8살 지은은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는 아이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한상도는 거실불을 끄고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아빠랑 공부할 시간이야. 그 말이 떨어지면 지은의 몸은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옥부는 소파에 앉아 팝콘 봉지를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싫어요.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상도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착한 딸은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옥부는 팝콘을 씹으며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은이 흘리는 눈물도 작은 신음소리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한상도는 다시 정장을 입고 면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이옥부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오늘도 학교 열심히 다녀와? 이옥분이 지은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은 몸을 움츠렸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은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놀자고 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지은아, 왜 이렇게 조용하니? 담임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지은은 잠시 입술을 떨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내성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가며 집으로 향했지만 지은에게 집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손 씻고 숙제. 이옥분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침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침묵을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3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한상도는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면사무소에서 칭찬받았어. 우리 가정이 마을에서 제일 모범적이라고. 이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남들과 달라요. 지은은 밥알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거실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한상도가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그 순간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시간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옥분의 팝콘 씹는 소리만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지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악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절망의 선율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정의 딸이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견뎌내야 하는 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지은이 4학년이 되던 해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 김선영이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김선영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데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첫 수업 시간 그는 아이들에게 일기쓰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일기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솔직하게 써보세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는 또 팝콘을 먹으며 텔레비전만 봤다. 나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 다른 아이들의 집도 우리 집 같을까? 지은은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되는 것일까요?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날 김선영은 아이들의 일기를 걷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순간에 페이지를 찢어내고 평범한 하루 이야기만 남겨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선영이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할까요? 방과 후 빈 교실에서 둘만 남았습니다. 김선영은 지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은이 일기를 읽어봤어요. 글씨도 예쁘고 표현력도 좋네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지은이의 글에는 어린아이가 담을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김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힘든 일이 있나요?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망한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언제든지 힘들면 선생님에게 말해주세요. 약속해요?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일기 쓰기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감춰둔 이야기들을 밤마다 종이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일기장은 지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놀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친구와 놀고 집에 늦으면 아빠가 화를 낸다. 수진이는 내가 왜 항상 혼자 있는지 모른다. 나도 함께 웃고 싶은데 어머니가 새 드레스를 사주셨다. 예쁘다고 하셨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선영은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 시간, 지은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본 김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친구들과 함께 먹지 그래요? 전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만 이상한 건가요? 무슨 말이야? 다른 아이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매일 무서워요. 김선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지은의 일기에는 새로운 의심이 적혔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아빠와 다른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아빠의 표정이 집에서와 같았다. 혹시 나만 당하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지은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깨끗한 세상이 있을까요? 아무도 아프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일기장을 덮으며 지은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어머니의 침묵을,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5학년이 되어서도 김선영은 지은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중학교 가기 전에 꼭 선생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요. 알겠죠? 김선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일기장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그 작은 공책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글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으며 말입니다. 하지만 지은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이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집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지은에게 아버지 한상도의 요구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옥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말대꾸를 하네요. 이옥분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 사춘기라고 버릇없이 구는 건 안 되지. 한상도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밥을 먹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아직 4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 생활을 4년 더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해 여름 지은은 우연히 집 뒤편 폐가 지하실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아낙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까지 모두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아니었구나.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머니를 모범 교사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아빠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 사진이 그 증거다.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마을에서는 우리 가족이 모범 가정인데. 며칠 후 지은은 김선영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네. 중학생이 되더니 더 의젓해졌구나. 김선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을 보고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집에서. 아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해. 김선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네가 말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엄마도 너도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될 거다. 죄송해요, 선생님. 별일 아니에요. 지은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김선영이 말렸습니다. 지은아, 혹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어려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선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참 예쁘게 자랐네. 한상도 씨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동네 아주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그 생각이 지은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을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한상도의 행동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고 이옥분의 침묵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우리 집의 큰 딸이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한상도가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지은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어떨까요? 면사무소도 초등학교도 없는 곳,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성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라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록해온 모든 진실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발견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지은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용기를 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학교 가방에 일기장을 넣으며 지은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에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라면 아무도 우리 가족을 모를 거야. 혹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몰라.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그날까지 말입니다. 지은이 시내 경찰서 문 앞에 선 것은 어느 차가운 11월의 오후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3년간 써온 일기장과 지하실에서 발견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접수 창구에서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은 안 계신가요? 혼자 왔어요. 제가 직접 신고하고 싶어서요. 그때 여성 전담 형사 박미정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지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상담실에서 박미정은 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오랫동안요.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지은이 사진들을 보여주자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미정의 말에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상도는 일주일 만에 체포되었고 이옥분도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모범 가정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지은을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수녀 박은정이 운영하는 쉼터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세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요. 박은정 수녀는 60대의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선 이제 안전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쉼터에서의 1년은 지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 다른 피해자들과의 교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겪은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상담사의 말이 지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1년 후 정부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지은은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지은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몰랐고 아무도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우석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5살 연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남성이 무서웠던 지은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돼요. 정우석은 지은의 경계심을 이해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근길에 함께 걷는 것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정우석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은은 정우석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미정 형사와 박은정 수녀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행복하게 살아요. 박미정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은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신혼집에서 정우석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갑시다. 네,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셔서. 지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기다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지은은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정우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석은 화내지도 연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의 손을 잡고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용감하다니요. 진실을 말할 용기, 다시 살아갈 용기, 그리고 사랑할 용기까지. 모든 게 용기잖아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은은 남편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꽃잎들처럼 우리도 새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석과 함께한 20년은 지은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지은이 45살 되던 해였습니다. 1년간의 투병 끝에 그는 지은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약속을
못 지켰어. 정우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 말입니다. 고마워요. 저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지은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지은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모든 것이 정우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즐겨 앉던 소파, 함께 보던 텔레비전, 둘이 나누던 식탁까지.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혼자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절망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으로 채워진 고요함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오랜 친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지은과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언니,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딸이 다니는 문화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진의 딸 민정이 대학생이 되어 도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자기요? 네, 흙으로 뭔가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계속 권하자 지은은 마침내 문화센터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도예실에 들어서자 흙냄새가 났습니다. 낯설지만 친근한 냄새였습니다. 강사는 60대의 온화한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해보세요. 흙은 마음을 읽거든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흙덩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돌아갔습니다. 지은의 손이 흙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강사가 격려했습니다. 첫 작품은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모양은 어설펐지만 지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지은은 까치 모양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였지만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리를 만들다가 부서지고 날개를 붙이다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흙도 마음도 천천히 익어가는 거예요. 강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지은은 까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성된 까치를 보며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새가 곧 내 이야기구나. 그 후 지은은 학 도자기도 만들었습니다. 목이 길고 우아한 학은 평화와 장수를 상징했습니다. 만들면서 정우석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데. 혼잣말이었지만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의 솜씨는 늘었습니다. 작은 동물들, 꽃병, 접시까지 손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하나하나 지은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은의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까치와 학 미니어처 세트였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한 아이가 지은의 작품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치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말입니다. 지은은 문화센터에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도예 교실을 열어보자고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 씨가 직접 가르쳐 보시겠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첫 수업날 12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지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꿈을 빚어볼 거예요. 흙으로 만드는 꿈 말이에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신나게 흙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한 명씩 돌아다니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향적인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그 아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몇 개월 후 지은의 도예교실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찾아왔습니다.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만들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손으로 뭔가 만들면 마음도 함께 만들어지거든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서 어른에게 말해야 해요. 혼자 참으면 안 돼. 정말요? 정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거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정우석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 잘하고 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속 정우석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72세가 된 지은은 여전히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할머니, 또 새로운 작품 만드셨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합니다. 그럼 할머니도 계속 배우고 있거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즐거운 일이야. 지은은 아이들과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묵은 나를 갇히게 했지만 말하기는 나를 살렸어요. 두려워도 꼭 말하세요.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니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만든 까치와 학 도자기를 바라봅니다. 작은 새들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은의 인생은 어둠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빛으로 끝나갑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상처에서 치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에서 함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 말입니다.